섬과 섬 사이, 우리가 놓은 다리에 대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삶을 새롭게 상상하기. 종종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외딴 섬에서 사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다. 외부와 연결되어 있고 필요한 물자와 지원을 조달받을 수 있음에도 육지의 사람들과 일정 거리 이상 가까워지긴 힘들다. 비장애인인 상대방은 똑같이 비장애인이 사람을 대할 때와는 다른 태도로 나를 대한다. 조심스럽고 걱정스러운 어투로 불편한 점이 있는지 묻거나 초면인 나를 동정하거나 부담스러울 만큼 밝게 그래도 잘하고 있잖아요 라며 격려하는 말이 돌아오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그 순간 평범한 대화 상대가 아닌 장애인이라는 별도의 섬으로 분류된 느낌을 받는다.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그래서 육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끔 방문해 주어야 하는 섬. 하지만 생각해보면 사람은 누구나 섬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섬들 사이에 다리를 놓으며 산다. 어떤 다리는 돌로 튼튼하게, 어떤 다리는 줄로 아슬아슬하게, 어떤 다리는 물 위에 징검돌처럼 건너뛰어야 하는 형태로 장애가 있고 없는 것은 섬의 위치나 지형이 다를 뿐 그 자체로 고립되어야 하는 성질이 아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에 걸쳐 사회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소속감이나 연대 감정을 느끼기 어렵게 만들어 왔다. 수식어의 자리. 자기소개를 하거나 타인에게 소개를 받을 때 장애인 유시아가 되는 경험을 자주 한다. 여지없이 이름 앞에 장애인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이다. 심지어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도 내 친구 중에 휠체어를 타는 친구가 있는데 로 시작하는 말은 인간의 복합성을 뭉뚱그리고 장애라는 요소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느낌이 들게 만든다. 물론 장애는 있다. 그것은 사실이고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하우스 EDM 음악을 좋아하고 친구와 수다를 떨기 시작하면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른 채 날밤을 새우는 것이 특기이고 좋아하는 아이돌의 공연을 보기 위해 홀로 해외까지 가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다양하고 각양각색인 특징들이 나라는 사람을 이루고 있다. 어째서 유독 장애만이 이름의 바로 앞자리를 차지해야 할까? 장애는 수많은 특징 중 하나다. 대학생, 오른손잡이, 강아지 중 말티즈를 가장 좋아한다는 사실과 같은 층위에서 다만 표면적으로 두드러지고 세상이 규정한 평범함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며 사회적으로 더 많은 조율이 필요할 뿐이다. 장애는 장애 당사자를 나타낼 수 있지만 그를 정의하거나 판단하는 절대적 요소가 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비장애인 중에도 시력이 좋지 않은 이들은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고 야맹증이 심한 사람은 밤운전이 불가능하고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높은 곳에서의 작업을 할 수 없다. 이것이 그 사람을 소개할 때 가장 앞에 오지 않는 것처럼 장애 역시 한 인간의 바탕이 아닌 결 중 하나로 인식되는 사회를 꿈꾼다. 그리고 그 꿈은 단순한 이상향이 아니라 모두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이기도 하다. 돌봄의 주어. 초등학교에 다닐 때 친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들었다. 너는 잠도 휠체어에서 자? 수영도 휠체어 타고 해? 이 질문에 당연히 침대에서 자고 휠체어에서 내려와서 해. 휠체어를 탄다고 모든 일을 휠체어에서 하지는 않아. 라고 대답했었다. 당시에 내겐 무척 황당한 경험이었지만 조금 더 자라고 난 뒤엔 침대형 수중 휠체어의 존재와 당연하게 휠체어에서 내려 하는 거라고 생각한 일들마저 제한적인 거동 범위로 인해 휠체어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음을 깨달았다. 이렇듯 같은 유형의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장애인 개인마다 그 정도와 특성은 제각각이다. 또한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몸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의 내용은 전혀 달라진다. 내겐 필요하지 않았던 침대형, 수중 휠체어를 꼭 써야만 하는 이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사자 본인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돌봄과 지원에 관한 논의에서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는 자주 묻히고 만다. 장애인에게는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문장의 발화자가 비장애인일 때 그것은 아무리 친절하고 선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더라도 당사자에겐 일종의 규정이 된다. 돌봄의 주어는 돌봄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할 수 있고 또 말할 권리가 있다. 그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 그것이 비장애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연대 시발점이다. 이는 장애인 돌봄에 대한 논의에서 비장애인을 배제하자는 말이 아니다. 진정한 연대는 상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해라고 먼저 묻는 것에서 시작한다. 질문 하나만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그리고 비장애인과의 관계결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다. 선의와 자립 사이. 일상에서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그 선의에는 매번 감사하고 도움이 필요할 땐 기꺼이 받으려 한다. 그러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많은데 가끔은 능력과 잠재력이 신체 뒤에 가려져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 든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정중하게 도움을 거절했음에도 내 선의를 무시하냐라며 화를 내기도 한다. 그 순간 선의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선의를 베푸는 사람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난다. 많은 미디어 매체가 장애인을 묘사할 때 장애를 딛고 장애에도 불구하고 와 같은 극복 서사를 즐겨 사용한다. 그러나 장애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삶 안에서 숨을 쉬고 물을 마시는 일만큼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극복이라는 단어는 장애를 결핍과 불완전함의 대명사로 여기게 만든다. 반드시 넘어서야 할 결핍으로 규정하고 그 서사에서 벗어난 삶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읽히게 만든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자연스레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 장애인의 자립은 사회가 규정하는 수준에 도달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과정이 불완전할지라도 스스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꿈꾸고 성취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 자립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리고 그 방향 위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성공을 거두는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과 배려의 종류와 정도를 스스로 알아가게 된다. 사회가 해야 할 일은 그 과정을 미리 규정하거나 대신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적절한 지원을 스스로 요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돌봄은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순간에 청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미래를 위한 파트너를 구하라는 말. 여성 장애인으로서 유독 자주 특정한 조언을 듣는다. 미래를 위해서 든든한 남자친구를 만들어두는 게 좋지 않겠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누가 돌봐줄 거야? 배우자가 있어야지. 이 말들이 나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여성 장애인의 노후와 독립적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현실에 대한 우려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묘한 불편함이 따라왔고 오랫동안 그 불편함의 정체를 정확히 언어화하기 어려웠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불편함은 미래의 윤택한 삶이 특정한 관계, 법적 배우자 혹은 이성 파트너를 맺는다는 조건이 성립되어야 보장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왔다. 좋은 인연을 만나 살아가는 여성 장애인이 많지만 여러 계기로 인해 비혼, 비출산을 결심하게 되었다. 혹자는 아직 네가 적절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 라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삶의 방향과 관계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에서 비롯된 선택이다. 그런데 이 선택은 종종 미래를 포기한 것처럼 읽힌다. 이성 파트너와 자녀의 부재로 인해 행복하지 않은 노후를 맞이할 것이며 굳이 삶의 핵심 관계 공백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만다. 한국뿐만이 아닌 대부분의 나라, 문화권에서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과 이에 수반하는 리스크는 여성의 몫이 더 크다.
나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운데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늘어나는 것은 막대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존재하지만 이미 자명한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루고 싶은 이상은 아니다. 그렇다면 가정이 없는 노후는 철저한 독신의 형태가 될까? 내게는 또래 사촌들이 있고 오랫동안 함께한 친구들이 있다.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물질적 지원과 감정적 연대를 제공하고 쉽게 끊어질 수 없는 신뢰를 형성한 관계들. 이 관계들이 법적으로 아무런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상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생활 동반자, 새로운 연립의 언어.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생활 동반자법은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동거하며 서로 돌보는 두 성인을 가족으로 인정해 법적 보호와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혼인 절차를 밟지 않은 이성 커플, 동성 커플, 친밀한 우정 관계와 같이 함께 살아가는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법의 도입을 강하게 지지한다. 그 지지의 이유는 단순히 다양성이나 포용이라는 추상적인 가치에만 있지 않다.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부모님마저 계시지 않는 미래에 가깝게 의지하고 때로는 돌봄과 지원을 받으며 연대할 수 있는 관계에 놓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현재 법적 틀 안에서는 배우자나 활동보조인과 같이 매우 한정적인 관계에 그친다. 배우자는 낭만적 관계를, 활동보조인은 서비스 계약을 전제로 한다. 둘 다 오랫동안 함께해온 친밀한 관계와는 다른 형태이다. 원하지 않는데도 현실적인 까닭으로 만든 관계에는 쉬이 마음을 주고 유대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보단 결이 맞는 이와 같은 공간에서 살면서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각자의 필요를 서로 채워주는 삶을 상상한다. 이것은 낭만적 사랑이 아니어도 되고 법적 혼인이 아니어도 된다. 그런데 현재 법은 이 관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 응급 상황에서 동반 입원 동의를 할 수 없고 함께 마련한 주거지에 대한 법적 보호가 없으며 상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것들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다. 따라서 생활동반자법은 단순한 제도의 도입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관계의 스펙트럼만 변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상한 일이지 않을까?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다양한 가족 구성권 보장을 위한 정책 권고를 제시했다. 새롭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출현하고 그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 제도는 여전히 기존의 전통적 가족 개념을 근거로 하고 있어 실제하는 다양한 생활 공동체가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받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생활 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여러 나라의 흐름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내 법과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가칭 생활동반자법과 같이 혼인 혈연 후에 사유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동반자 관계의 성립과 효력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가 제시한 개정의 필요성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관계를 대변한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아이를 함께 키우는 두 여성, 노후를 함께 보내기로 한 대학 동창들,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는 공동체, 이 관계들은 지금도 현존하며 작동한다. 다만 법의 언어 안에 들어오지 못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보호받지 못한다. 피를 나눈 가족이나 법적으로 묶인 배우자만이 인생의 동반자로 인정받는 현재 관습은 무척 구시대적이지 않을 수 없다. 서로에 대한 돌봄과 지지는 애정과 신뢰에서 나오고 애정과 신뢰는 관계 형식보다 깊이에서 비롯된다. 우리 사회가 이 사실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우리의 관계는 쌍방향. 초등학교 입학부터 늘 완전 통합교육, 장애 학생이 일반 학급에서 모든 교육을 받는 것을 받아왔다. 주변엔 비장애인 친구가 훨씬 많고
이들과 부딪히며 상상하는 관계란 무엇인지 탐구해왔다. 장애인, 비장애인 간의 공존 방식은 일방적 돌봄 제공이 아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게 도움받은 만큼 다른 형태의 무언가를 줄 수 있다. 여러 친구가 내게 한 말이 있다. 너와 친해진 후부터 건물에 경사로가 있는지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살펴보게 되었어. 나 또한 비장애인들과 함께 지내며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장애인이 느끼는 불편함을 인식하지 못하기에 쉽사리 도움을 주거나 어려움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 앞서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당사자의 목소리 없인 자칫 문제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문제 해결 방안을 도모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듯 한평생 비장애인들과 쌓아온 관계는 쌍방향이다. 함께 시험 공부하고 취미를 공유하고 고민을 들어주고 각자가 감당하기 어렵거나 부족한 부분을 상대가 조금씩 채워주는 방식. 이것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는 상호적인 연립이다.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비장애인이 희생한다는 것은 철저한 비장애인 중심의 사고방식일 것이다. 일방적인 돌봄과 도움을 받는 장애인이 존재하는 만큼 그렇지 않은 장애인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누군가의 부담이 되기 위해 살아간다든가 짐짝과 같은 대우를 받아도 마땅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함께 섬이 된다는 것. 처음의 비유로 돌아가자. 고립된 섬이 아니다. 연립의 사전적 정의는 여럿이 어울려 섬 또는 그렇게 서서 하나의 형태로 만듭니다. 개인으로 이루어진 무수히 많은 섬이 모여 제각각의 형태를 이루는 것. 그 사이엔 어떠한 위계 질서도 없다. 우리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섬 사이 다리를 놓고 왕래하며 살아간다. 따라서 장애, 비장애 연립이란 장애인을 비장애인의 세계로 편입시키는 것이 아니다. 각자가 이룬 섬들 사이에 제대로 된 다리를 놓는 일이다. 그 누구도 혼자 다리를 놓거나 철거할 수 없고 상대 섬에 허락 없이 무단 침입해서도 안 된다. 또한 상대의 다리를 건너는 것이 의무적이거나 시혜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왕래가 되었으면 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건너오는 것이 부담이 아닌 선택이 될 때, 장애라는 수식어가 여러 특징 사이 자연스럽게 놓일 때, 당사자의 목소리가 문제 해결의 근간이 될 때,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지지하는 법과 제도가 실제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우리가 공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이 우리의 관계에 작은 다리 하나를 더 놓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